대전 중앙시장에서 30년간 분식집을 운영해온 박미영 할머니. 첫 휴가로 돌아온 손자 준호의 몸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멍자국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훈련하다가 넘어져서 그래요. 하지만 오랜 군 경험이 있는 미영 할머니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30년간 숨겨둔 철제 상자를 꺼내는 미영 할머니. 그 안에 담긴 빨간 목걸이가 빛을 발하는 순간 평범한 분식집 할머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미영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대전 중앙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상점들 사이로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미영 분식이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에서 박미영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미영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용 단무지를 썰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칼질 하나하나에도 세월의 노하우가 묻어났습니다. 아침 준비를 마치고 가게 앞을 정리하던 미영 할머니에게 옆 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영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응, 습관이 되어버렸어. 늦잠 자려고 해도 몸이 먼저 일어나더라고.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미영 할머니는 성실하고 인정 많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누구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는 든든한 언니 같은 존재였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능숙하게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30년간 쌓인 손님들과의 정도 각별했습니다. 할머니, 김밥 2줄 포장해 주세요. 응, 단무지 많이 넣어줄게.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미영 할머니의 일상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손자 준호가 첫 휴가를 나온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준호는 미영 할머니가 키운 소중한 손자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였죠. 성격도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할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매일 할머니를 도와가게 일을 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멀리서 군용 가방을 맨 젊은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는 준호의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멀리서부터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을 텐데 오늘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어둡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준호야, 언제 왔니? 미영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준호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할머니, 저 좀 피곤해요. 쉬어도 될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밝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쳐 보였고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손자를 안아주려고 팔을 벌렸는데 준호가 살짝 몸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영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군대 생활로 인해 어색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어서 들어가서 쉬어.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미영 할머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표정, 걸음걸이, 목소리 톤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야채를 다듬던 손도 어느새 멈춰 있었고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서서히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된장찌개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손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밥 냄새만 맡아도 벌떡 일어나던 손자가 오늘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밥 먹자.
방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살짝 문을 열어보니 준호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불규칙했습니다. 잠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면서 자는 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손자의 모습을 보며 미영 할머니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준호가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였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먹지 못한 손자가 걱정되어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준호야, 일어나야지. 할머니가 북어국 끓였어. 미영 할머니는 부드럽게 이불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숨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준호의 목 부근에 선명한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새파란 것부터 누런 것까지 분명히 시간차를 두고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팔목에도 팔뚝에도 비슷한 흔적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강하게 붙잡았던 흔적처럼 선명했습니다. 이게 뭐니?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며 급히 옷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아, 이거요? 훈련하다가 넘어져서 그래요. 장애물 훈련할 때 자주 다치거든요. 넘어져서 목에 멍이 이렇게 생기니? 그것도 여러 개씩?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사람의 상처가 어떻게 생기는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이건 분명히 맞아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더군다나 멍의 색깔과 모양을 보면 한 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영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일어나려고 몸을 움직이는데 갈비뼈 부근을 누르며 아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 할머니가 그 부분을 살짝 눌러보자 준호가 아야하며 소리를 지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안 돼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며칠 있으면 나을 거예요. 준호는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미영 할머니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자상한 할머니 얼굴에서 날카롭고 단호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자의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복부에는 멍자국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어떤 것은 아직 빨갛고 어떤 것은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처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군에서 복무할 때 구타당한 병사들에게서 본 흔적들과 똑같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이 상처들 다 뭐니?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 일이에요. 할머니가 나서시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그 순간 미영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분식집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 오래된 선반 뒤에 숨겨져 있던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만지는 미영 할머니의 손길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철제 상자를 열자 낡은 군용 수첩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바래진 흑백 사진들이 있었고 가장 아래쪽에는 빨간색 목걸이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목걸이 옆에는 작전용 수첩도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었지만 여전히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빨간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준호가 창고까지 따라와서는 할머니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할머니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미영 할머니는 천천히 돌아서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호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해결하겠다. 미영 할머니는 빨간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고 천천히 창고를 나왔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미영 할머니는 손자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 표정은 더 이상 자상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다른 인격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할머니한테 정확히 말해줘. 처음부터 끝까지.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성적 1등을 했어요. 사단장 표창도 받았고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할머니께 자랑하고 싶어서 편지도 썼었죠. 미영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근데 중대에 들어오자마자 고참들 눈밖에 났어요. 특히 이강석 중사랑 김태현 상병이 저를 정말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생활관에서 후임 하나가 고참한테 맞고 있었어요. 너무 심하게 맞아서 눈두덩이가 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죠. 미영 할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찍혔습니다. 이강석 중사가 저한테 내가 뭔데 간섭이야? 선임한테 대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 할머니 얘기를 했나 봅니다. 할머니가 군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뭐라고 했는데?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손자면 뭐라도 될 줄 알았냐? 내 할머니 믿고 설치는 거냐? 여기서는 내 할머니도 소용없어. 이런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그 순간 미영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정색한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밤마다 불려나가서 신체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손으로 밀치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그게 점점 심해지더니 발길질까지. 갈비뼈 통증은 그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말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뭐 했는데? 다들 무서워서 못 본 척 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자기들도 찍힐까봐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병사는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진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간부들은 몰랐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이강석 중사는 부중대장하고도 친했거든요. 가끔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어요. 미영 할머니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군기라 부르며 인권을 짓밟는 건 짐승짓이지. 그 말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군인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뭐 하시게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했잖니. 미영 할머니는 오래된 수첩을 뒤적이며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첩에는 수많은 이름과 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군에서 함께 복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참모 나야. 미영.
전화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고 있어? 미영 할머니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 참모의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어느 부대인지 알려줘. 내가 직접 알아볼게. 고맙다, 최 참모. 하지만 공식적인 루트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비공식적으로라도 압박을 가해야지.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당 부대에 알아볼게. 미영 할머니는 조금 안심했지만 곧 최 참모로부터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영, 내가 알아봤는데 해당 부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잡아떼고 있어. 오히려 내 손자가 부적응 문제가 있다고 둘러대는 상황이야. 미영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상급 부대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섣불리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야.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말이지. 미영 할머니는 군무실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담당자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정식 신고를 받으면 조사는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거쳐야 하니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이런 사안은 몇 주에서 몇 달 걸립니다. 기다리라고요?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절차상 어쩔 수 없습니다. 성급하게 처리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는 미영 할머니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군 내부의 암묵적 방관과 형식적인 대응에 실망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참고 복무 마치면 돼요. 참으라고.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수십 년 군복 입고 살면서 지켜온 게 뭔지 아니?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군대가 뭐 하고 있는 거니? 절차와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잖니. 미영 할머니는 다시 철제 상자에서 작전용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수많은 작전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루트가 막혔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거야. 미영 할머니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 작전을 계획할 때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원의 혼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빨간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고 천천히 창고를 나왔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미영 할머니는 손자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 표정은 더 이상 자상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할머니한테 정확히 말해줘. 처음부터 끝까지.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성적 1등을 했어요. 사단장 표창도 받았고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할머니께 자랑하고 싶어서 편지도 썼었죠. 미영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근데 중대에 들어오자마자 고참들 눈밖에 났어요. 특히 이강석 중사랑 김태현 상병이 저를 정말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생활관에서 후임 하나가 고참한테 맞고 있었어요. 너무 심하게 맞아서 눈두덩이가 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죠. 미영 할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찍혔습니다. 이강석 중사가 저한테 내가 뭔데 간섭이야? 선임한테 대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 할머니 얘기를 했나 봅니다.
할머니가 군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뭐라고 했는데?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손자면 뭐라도 될 줄 알았냐? 내 할머니 믿고 설치는 거냐? 여기서는 내 할머니도 소용없어. 이런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그 순간 미영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정색한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밤마다 불려나가서 신체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손으로 밀치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그게 점점 심해지더니 발길질까지. 갈비뼈 통증은 그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말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뭐 했는데? 다들 무서워서 못 본 척 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자기들도 찍힐까봐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병사는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진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간부들은 몰랐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이강석 중사는 부중대장하고도 친했거든요. 가끔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어요. 미영 할머니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군기라 부르며 인권을 짓밟는 건 짐승짓이지. 그 말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군인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뭐 하시게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했잖니. 미영 할머니는 오래된 수첩을 뒤적이며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첩에는 수많은 이름과 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군에서 함께 복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참모 나야. 미영. 전화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고 있어? 미영 할머니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참모의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어느 부대인지 알려줘. 내가 직접 알아볼게. 고맙다, 최참모. 하지만 공식적인 루트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비공식적으로라도 압박을 가해야지.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당 부대에 알아볼게. 미영 할머니는 조금 안심했지만 곧 최참모로부터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영, 내가 알아봤는데 해당 부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잡아떼고 있어. 오히려 내 손자가 부적응 문제가 있다고 둘러대는 상황이야. 미영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상급 부대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섣불리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야.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말이지. 미영 할머니는 군무실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담당자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정식 신고를 받으면 조사는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거쳐야 하니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이런 사안은 몇 주에서 몇 달 걸립니다. 기다리라고요?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절차상 어쩔 수 없습니다. 성급하게 처리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는 미영 할머니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군 내부의 암묵적 방관과 형식적인 대응에 실망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참고 복무 마치면 돼요. 참으라고.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수십 년 군복 입고 살면서 지켜온 게 뭔지 아니?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군대가 뭐 하고 있는 거니? 절차와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잖니. 미영 할머니는 다시 철제 상자에서 작전용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수많은 작전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루트가 막혔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거야.
미영 할머니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 작전을 계획할 때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원의 혼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빨간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고 천천히 창고를 나왔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미영 할머니는 손자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 표정은 더 이상 자상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할머니한테 정확히 말해줘. 처음부터 끝까지.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성적 1등을 했어요. 사단장 표창도 받았고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할머니께 자랑하고 싶어서 편지도 썼었죠. 미영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근데 중대에 들어오자마자 고참들 눈밖에 났어요. 특히 이강석 중사랑 김태현 상병이 저를 정말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생활관에서 후임 하나가 고참한테 맞고 있었어요. 너무 심하게 맞아서 눈두덩이가 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죠. 미영 할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찍혔습니다. 이강석 중사가 저한테 내가 뭔데 간섭이야? 선임한테 대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 할머니 얘기를 했나 봅니다. 할머니가 군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뭐라고 했는데?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손자면 뭐라도 될 줄 알았냐? 내 할머니 믿고 설치는 거냐? 여기서는 내 할머니도 소용없어. 이런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그 순간 미영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정색한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밤마다 불려나가서 신체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손으로 밀치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그게 점점 심해지더니 발길질까지. 갈비뼈 통증은 그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말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뭐 했는데? 다들 무서워서 못 본 척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자기들도 찍힐까봐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병사는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진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간부들은 몰랐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이강석 중사는 부중대장하고도 친했거든요. 가끔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어요. 미영 할머니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군기라 부르며 인권을 짓밟는 건 짐승짓이지. 그 말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군인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뭐 하시게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했잖니. 미영 할머니는 오래된 수첩을 뒤적이며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첩에는 수많은 이름과 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군에서 함께 복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참모 나야. 미영. 전화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고 있어? 미영 할머니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 참모의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어느 부대인지 알려줘. 내가 직접 알아볼게. 고맙다, 최참모. 하지만 공식적인 루트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비공식적으로라도 압박을 가해야지.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당 부대에 알아볼게. 미영 할머니는 조금 안심했지만 곧 최 참모로부터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영, 내가 알아봤는데 해당 부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잡아떼고 있어. 오히려 내 손자가 부적응 문제가 있다고 둘러대는 상황이야. 미영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상급 부대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섣불리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야.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말이지. 미영 할머니는 군무실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담당자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정식 신고를 받으면 조사는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거쳐야 하니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이런 사안은 몇 주에서 몇 달 걸립니다. 기다리라고요?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절차상 어쩔 수 없습니다. 성급하게 처리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는 미영 할머니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군 내부의 암묵적 방관과 형식적인 대응에 실망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참고 복무 마치면 돼요. 참으라고.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수십 년 군복 입고 살면서 지켜온 게 뭔지 아니?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군대가 뭐 하고 있는 거니? 절차와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잖니. 미영 할머니는 다시 철제 상자에서 작전용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수많은 작전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루트가 막혔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거야. 미영 할머니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 작전을 계획할 때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원의 혼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사진이나 영상 찍어 놓은 거 없니? 증거가 필요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손자의 표정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있구나. 보여줘. 할머니, 이거 들키면 정말 큰일 나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하자 생활관 내부가 보였습니다. 흐릿하지만 이강석 중사가 한 병사를 벽에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함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놈이 또 대드네. 내가 뭔데 선임한테 되들어. 미영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김태현 상병이 다른 병사를 거칠게 대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군기 빠진 놈들은 이렇게 해야 돼. 다음 영상은 준호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지만 그 모습은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조용히 영상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으면서 왜 신고하지 않았니? 할머니, 이거 찍은 걸 들키면 더 큰 일이 납니다. 그리고 신고해봤자 묻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다시 수첩을 뒤적였습니다. 조민수라는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미영. 대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조민수는 미영 할머니의 예전 부하였습니다. 군정보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으로 지금은 민간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만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대장님. 어디로 갈까요? 우리 가게로 와줘. 그리고 특수 장비 좀 가져와 줄 수 있니? 조민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장비가 필요하십니까? 초소형 카메라, 녹음 장비. 들키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시간 후 조민수가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에 그는 여전히 군인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장님, 오랜만입니다. 고생 많다, 민수야. 어서 들어와. 조민수는 가방을 열어 각종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카메라, 펜 형태의 녹음기, 버튼형 카메라 등이 나왔습니다. 이 장비들은 최신형입니다. 화질도 좋고 배터리도 오래 갑니다. 미영 할머니는 장비들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부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느 부대입니까? 준호가 부대 이름을 말하자 조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 부대 PX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 직원으로 위장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니? 네, 제가 직접 동행하겠습니다. 대장님을 우리 회사 고문으로 소개하면 됩니다. 미영 할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좋다. 언제 갈 수 있지? 내일 오전에 정기 납품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가시죠. 준호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위험합니다. 들키면 어떡하려고요? 들키지 않을 거야.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작전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복을 입고 살면서 믿어왔던 시스템이 이렇게 무력할 줄은 몰랐습니다. 최 참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잡아떼고 있어. 오히려 내 손자가 부적응 문제가 있다고 둘러대는 상황이야. 미영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전형적인 조직 보호 논리였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안 되는 거죠? 저도 예상했어요. 미영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체념한 듯한 표정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잖니.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오래된 수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조민수라는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조민수는 미영 할머니의 예전 부하였습니다. 군정보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으로 지금은 민간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영 할머니를 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수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만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대장님. 어디로 갈까요? 우리 가게로 와줘. 그리고 특수 장비 좀 가져와 줄 수 있니? 조민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으로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알아챘습니다. 어떤 장비가 필요하십니까? 초소형 카메라, 녹음 장비. 들키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시간 후 조민수가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에 그는 여전히 군인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대장님, 오랜만입니다. 고생 많다, 민수야. 어서 들어와. 조민수는 가방을 열어 각종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카메라, 펜 형태의 녹음기, 버튼형 카메라 등이 나왔습니다. 모든 장비가 최신형이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최신형입니다. 화질도 좋고 배터리도 오래 갑니다. 무선으로 실시간 전송도 가능하고요. 미영 할머니는 장비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부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느 부대입니까? 준호가 부대 이름을 말하자 조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 부대 PX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 직원으로 위장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니? 네, 제가 직접 동행하겠습니다. 대장님을 우리 회사 고문으로 소개하면 됩니다. 미영 할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작전 계획이 떠오르는 순간 같았습니다. 좋다. 언제 갈 수 있지? 내일 오전에 정기 납품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가시죠. 준호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위험합니다. 들키면 어떡하려고요? 들키지 않을 거야.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작전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조민수가 장비 사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자석으로 부착할 수 있고 이 녹음기는 펜처럼 생겨서 의심받지 않습니다. 모든 영상과 음성은 실시간으로 제 휴대폰으로 전송됩니다. 미영 할머니는 집중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치 옛날 작전 브리핑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설치 위치는 어떻게 정하죠? 생활관 복도, 간부실 근처, 화장실 입구 등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정확한 계획을 세우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민수가 장비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대장님, 혹시 어떤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미영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대장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예전에 대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지 않습니까? 미영 할머니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조민수가 적진에서 부상당했을 때 직접 구출 작전을 펼쳤던 일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조민수의 말에 미영 할머니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영 할머니는 평상복을 입고 조민수와 함께 부대로 향했습니다. 트럭에는 PX 납품용 물건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과자, 음료수, 생활용품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헌병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하고 출입증 확인하겠습니다. 조민수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기 납품 왔습니다. 이분은 저희 회사 고문이십니다. 헌병이 미영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의심 없이 통과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부대 안으로 들어간 미영 할머니는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병사들의 모습, 간부들의 행동, 부대 분위기를 모두 관찰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의 경험으로 부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PX 앞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을 때 몇 명의 간부들이 다가왔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처음 보는데. 납품업체 사람 아닌가? 간부들이 수군거렸지만 미영 할머니의 걸음걸이와 표정을 보고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몸짓에서는 오랜 군 생활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옮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생활관 위치, 간부실 위치, 부대 내부 구조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마치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강석 중사가 나타났습니다. 준호가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관찰했습니다. 거기 병사들 뭐하고 있어? 빨리 와서 짐 옮겨. 이강석 중사가 병사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사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정도 짐도 못 옮겨? 평소에 뭐 했어? 미영 할머니는 이강석 중사의 행동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수집할 때였습니다. 조민수가 미영 할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장님, 카메라 설치할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응, 생활관 근처와 간부실 주변을 중심으로 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대 내부를 돌아다니며 몰래 소형 카메라들을 설치했습니다. 생활관 복도의 소화기 뒤쪽, 간부실 근처, 게시판 뒤편, 화장실 입구 천장 모서리 등 외진 곳들을 중심으로 설치했습니다. 조민수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오랜 정보 수집 경험이 있어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부대를 나오면서 미영 할머니는 조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구나. 대장님, 이 장비들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합니다. 제가 24시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고맙다. 혹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면 즉시 연락해줘. 알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조민수는 24시간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를 통해 부대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부대 생활의 모습만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밤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오후 10시경 생활관에서 이강석 중사와 김태현 상병이 한 병사를 불러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민수는 즉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선임 지시가 장난이야? 선명한 음성과 함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이강석 중사가 병사를 벽에 밀어붙이고 김태현 상병이 옆에서 거들고 있었습니다. 조민수는 즉시 미영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대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다. 파일을 정리해서 보내줘.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조민수가 보내온 영상 파일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강석 중사와 김태현 상병의 상습적인 폭행 장면이 여러 개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할머니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와 피해자들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준호야, 너 말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만 당한 게 아닙니다. 이등병 김지훈이랑 일병 조민혁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 친구들 연락처 알아? 훈련소 동기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 할머니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 할머니는 창고에서 빨간 목걸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목걸이를 목에 두르고 거울을 보니 젊은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빨간 목걸이를 매니 더 이상 평범한 분식집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작전 개시다.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 출신 군인의 혼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미영 할머니는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에는 그녀의 상징인 빨간 목걸이가 단정하게 메어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은 더 이상 시장에서 분식을 파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시는 겁니까?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낼 시간이야.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민수가 운전기사 역할을 맡아 차를 준비했습니다. 부대까지 가는 동안 미영 할머니는 조용했습니다. 마치 전투전 명상에 잠긴 지휘관 같았습니다. 대장님, 정말 이렇게 정면 돌파하시는 겁니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조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때로는 정면 승부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으니까. 부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미영 할머니는 당당한 걸음으로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초병이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통행증이 있으십니까? 미영 할머니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통행증 없으시면 출입이 안 됩니다. 초병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미영 할머니의 걸음걸이와 표정을 보고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몸짓에서 군인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나 박미영 소령이다. 보고하게나. 초병은 급히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초소 상황실입니다. 지금 박미영 소령님이 정문 앞에 계십니다. 소령님, 그분이 어떻게 여기를? 빨간 목걸이를 두르신 분인데 분위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무전실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긴급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간부는 즉시 정문으로 집합하라.
반복한다. 모든 간부는 즉시 정문으로 집합하라. 몇 분 후 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대대장은 미영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소령님. 대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미영 할머니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단장도 급히 도착했습니다. 사단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경례로 모셔라. 간부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병사들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저 빨간 목걸이 정장은? 코스프레야? 할머니가 왜 저기서 경례받고 있어? 이상하네. 그 순간 뒤편에서 지켜보던 중령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병사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무식한 놈들아. 너희 붉은 매 작전 몰라. 살아있는 군사 전설이야. 저 빨간 목걸이는 작전 성공의 상징이라고. 병사들이 당황하며 중령을 바라봤습니다. 중령님, 그게 뭡니까? 중령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78년 겨울이었지. 국경 너머 정글에 투입된 한국 특수요원 6명이 교신 두절되고 보급도 끊겼어. 적진 깊숙이 들어간 상태에서 완전히 고립된 거야. 병사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미군도 우리 고위층도 다 포기했지. 생존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판단했거든. 하지만 그분만은 아니었어. 박미영 소령. 중령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본인이 직접 현장에 투입됐고 정찰기랑 공군, 무전, 지형 정보까지 모아서 생존 가능한 루트를 손으로 그려냈지.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공군과 협력해 구조작전을 이끌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전원 살아 돌아왔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구조작전을 성공시킨 거야. 그때 공군 조종사 셋이 본인 마후라를 벗어서 지금 박미영 소령님께 드렸대. 중령이 미영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빨간 목걸이 전설의 시작이었지.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비웃던 병사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미영 할머니를 경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에 압도적인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단장. 미영 할머니가 입을 열자 사단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소령님. 회의실이 필요합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사단장은 급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부대 가장 큰 회의실이 준비됐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당당하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 뒤를 간부들이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회의실에는 대대장, 중대장, 주요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빨간 목걸이가 형광등 불빛에 빛났습니다. 앉으세요. 미영 할머니의 한마디에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파일, 음성 파일, 사진, 증언서, 의료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시겠죠?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대대장이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모르겠습니다. 미영 할머니가 준비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강석 중사가 병사를 괴롭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군기입니까? 이게 교육입니까?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김태현 상병이 병사를 발로 차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었는데 간부들은 뭐 했습니까? 간부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강석 중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군대에서 내 발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마음먹으면 너 하나쯤은 어떻게 될지 몰라. 사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미영 할머니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비공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작전을 지휘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강석 중사와 김태현 상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미영 할머니가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이강석 중사와 김태현 상병이군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이강석 중사가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대대장이 급히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조심해. 박미영 소령님이시다. 이강석 중사와 김태현 상병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소령님. 미영 할머니는 노트북을 돌려 그들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당신들 맞습니까? 영상을 본 이강석 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변명하지 마십시오. 증거는 충분합니다. 미영 할머니가 음성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이강석 중사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현 상병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할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국방부 감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박미영 소령님, 신고 접수된 사건으로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정리된 자료들을 감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감찰관이 이강석 중사와 김태현 상병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따라오십시오. 두 사람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소령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이강석 중사가 절망적으로 말했지만 미영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하십시오. 이강석 중사와 김태현 상병이 끌려나가자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간부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목격한 것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단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소령님. 미영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빨간 목걸이를 다시 매만졌습니다. 제 손자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서자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미영 할머니의 뒷모습에는 진정한 군인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 할머니가 부대를 나선 지 3일 후 국방부에서 긴급 조사반이 파견됐습니다. 조사반장을 비롯해 군법무관, 감찰관, 의무관까지 총 15명의 전문가들이 투입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 조사가 아니라 부대 전체에 대한 정밀 감사였습니다. 조사반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미영 할머니가 제공한 모든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영상, 음성, 사진, 증언서, 의료 기록까지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부대 내 모든 병사들을 개별 면담했습니다. 증언이 쌓일수록 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방관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강석 중사와 김태현 상병은 군형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집단 폭행, 직권 남용, 부하 학대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대장과 중대장, 부중대장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대대장은 전출 조치됐고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강등됐습니다. 사실상 해당 부대의 간부진이 전면 교체되었죠. 새로운 간부들이 부임하면서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폭력은 사라졌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서서히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던 날, 준호는 간부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박준호 일병, 소령님 오셨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자 미영 할머니가 간부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빨간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미영 할머니가 다가가자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 아니, 소령님 덕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죠.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참기만 했던 게.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조용히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참았다는 건 견뎠다는 거야. 견뎠다는 건 살아냈다는 거고, 그건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거지.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견뎌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 내 덕분에 다른 병사들도 구원받았거든.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면 된다. 미영 할머니가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워야 할 건 폭력이 아니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이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그런 군인이 될게요. 정의를 실현하는 군인으로요. 미영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됐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간부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손자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작전 종료다, 병사 박준호. 앞으로는 내 작전을 시작하렴. 그 말에 준호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선 채 한동안 창밖의 맑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손자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 휴가를 나왔을 때의 그 절망적이고 위축된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희망찬 모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강해졌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강해진 게 아니라 원래 강했던 거야. 다만 그걸 깨달은 거지. 미영 할머니가 손자의 어깨를 다시 한번 토닥여줬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병사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미영 할머니의 말에 중대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부실을 나서면서 미영 할머니는 부대 안을 둘러봤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간부들도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진정한 군대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미영 할머니와 준호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준호야, 이제 됐어. 내가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걸 보는 게 할머니의 소원이야. 세대를 건너 이어진 신념과 사랑, 그것이 그날 부대 안을 가장 깊게 물들였습니다. 정의를 향한 의지와 약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할머니에서 손자로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대전 중앙시장은 언제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미영 분식에서도 미영 할머니는 어김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모든 일들이 꿈이었던 것처럼 일상은 다시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영 언니, 요즘 손자 어떻게 지내? 군대에서 큰일 났다면서?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다 해결됐어요. 우리 준호도 건강하게 복무하고 있고요. 미영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예전의 그 단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준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머, 우리 준호야. 언제 또 휴가 나왔니?
주말 외박입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준호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이 가득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부대 생활은 어떠니? 정말 좋습니다. 새로 오신 간부들이 병사들을 정말 잘 대해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저 복무 마치면 간부 후보생에 도전하려고 해요. 미영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니? 네, 할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군인이 뭔지 말이에요. 저도 할머니 같은 군인이 되고 싶어요. 미영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장교는 약자를 먼저 보호하는 사람이야. 네, 할머니. 명심하겠어요. 준호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부대에서 제가 빨간 목걸이의 손자로 유명해졌어요. 다들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요. 미영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당당하게 견뎠기 때문이야. 할머니의 이름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으로 얻은 존경이지. 두 사람은 분식집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지나가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준호야, 많이 밝아졌네. 군대 생활 잘하고 있구나.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에 준호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부대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래, 조심히 가렴. 그리고 준호야, 내 할머니가 말하는 군대 인권은 전설이 아니라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그런 기본을 지키는 장교가 되겠어요. 준호가 떠난 후 미영 할머니는 혼자 분식집을 정리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그녀는 조용히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철제 상자를 열고 빨간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목걸이를 펼쳐보니 여전히 선명한 빨간색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신념의 색깔처럼 말입니다. 미영 할머니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접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접어가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손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의를 향한 열정은 식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약자를 보호할 때 발휘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목걸이를 다 접은 미영 할머니는 그것을 철제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묻어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직도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영 할머니는 그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고를 나서며 미영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들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전 중앙시장의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향한 미영 할머니의 의지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손자 준호에게도 전해져 다음 세대의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의 불이 꺼지고 시장이 조용해졌지만 미영 할머니의 마음속 정의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진정한 용기는 나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도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으며 정의를 향한 의지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